이런 와중에 오늘 그 김문수 장관 자택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대선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는가.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서 조금 우리가 차이가 있더라도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이룩하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입당을 언제 하실 겁니까? 봐서 하겠습니다. 출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계획은 뭐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 저는 계획한 건 없습니다. 일단 그 대권 도전 구체적으로 시사하지는 않았고요. 김문수 장관 행보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오늘 아침에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대선을 준비해왔다 이런 얘기겠죠.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속도를 내는 대권 도전,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는 글쎄 이제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어떤 식으로 경선이 흘러갈 것 같다 보세요. 국민의힘 쪽. 글쎄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제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한 2, 3일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 경선이 좀 가열되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에 대한 견제가 아무래도 뭐 있겠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겨야지 여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한 8분 되는 것 같은데 8대 1쯤 되잖아요. 7, 8대쯤 1. 그럼 예.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느 당 경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치니까. 예. 근데 여기서 앞서 저기 국민의힘에 계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너무 과열되면 말이죠. 이 흥행이 아니라 흥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견제도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같이 가는 지향점에 동일한 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이나 유권자들께서 국민의힘에게 다시 맡길 수도 있겠구나. 그럼 확신이 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또 탄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당신 탄핵에 반대하지 않아서 찬성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금이 가기 시작할 거다, 균열이.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을 텐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 어떤 어른이 좀 있어가지고 이 후보들의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워낙 탄핵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면, 아주 예민하고 첨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냐 문제.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정치적인 문제. 이거가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흥행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기존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예. 좀 진전의 입장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약간 더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지층 당심 대 민심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선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민심을 좀 치중해서 바꿀 시간도 없죠. 시간이 없죠. 예.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당시 민심 50대 50을 이거 인식을 해서 자꾸 의식해서 또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좀 너무 오른쪽에 치우친 발언을 해 나가는 순간 예. 다른 후보들이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균열이 갈 수 있다. 그게 전 국민의힘의 가장 그 어떤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 조현선 부위원장께서는 밖에서 봤을 때는 잠룡들의 경선 흥행에 있으면 조금 가능성도 생각해보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 보수와 진보의 결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러 보수와 가지 진보의 결집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각자의 결집. 예, 결집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중도층입니다. 네.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여러 주자들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이미 선고가 났습니다. 결정이 났고요.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후보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도층이 어떠한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러한 것도 함께 염두에 두고 경선 과정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나왔을 때 긴장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 상황만 좀 보면 국민의힘이 대권 주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선 잠룡들의 싸움, 필요 없는 싸움들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이것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먼저 호 대변인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건 역사적인 그 국면은 일단락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일단은 평가가 내려진 것입니다. 네. 저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이제 체제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인식을 하시고 네. 윤 대통령이 그 보루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인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여전히 그 전쟁은 남아 있는 것이죠. 체제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절박해졌고 지금부터 이제 더 시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뭐냐? 이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저는 작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 사람을 뽑아야 이길 된다. 사람 뽑아야 된다. 예. 그리고 경선룰 자체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나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 전당대회 때처럼 주로 당원들만 보고 친윤이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싸웠었던 그때와는 좀 다른 양상이 될 것이고 예. 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만 강조하면 당신 탄핵 찬성해서 반대했어.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과연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저는 고려를 충분히 이제 할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는 이제 경선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죄송하다 말씀하셨고 당을 중심으로 대선에서 꼭 이겨주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하셨는데 네네.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나 또는 뭐 배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 지지하는 국민들의 그 정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과거 우리가 대선 앞두고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를 뽑았던 예.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 네. 당에 아무런 뿌리도 없었지만 승산만을 가지고서 선출했었던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예. 이번에도 똑같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또 윤 전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또 민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이 후보자가 선출될 경우에 확정될 경우에 무조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한다. 이런 이제 서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본선에서 그러니까 모든 스펙트럼 있는 분들의 협조가 다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경쟁력의 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는 각자의 대통령과의 관계나 탄핵에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다 이미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어요. 예. 그 평가를 다시 부각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약점이라고 그래서 그 평가를 부각시킨다고 해서 또 내가 장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부각시킬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 행위가 나의 리스크로 인식이 된다면 예. 파트너를 골라가지고 해칭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그거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이나 미래와 파트너를 통해서 과거의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해칭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토론 과정에서 해집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한테 해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내가 해칭하고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전향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줘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탄핵에는 반대했는데 탄핵 찬성한 분과 파트너가 된다면 그 탄핵 찬성을 원한 분들 그런 당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또 전향적인 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반대로 나는 탄핵을 찬성했지만 반대한 분의 당원들을 지지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분하고 같이 해 나가겠다. 또는 내가 이때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미래를 도모하겠다 이런 식의 예. 뭔가 덮어나가는 듯한 그런 식의 그 경선 운동이 필요한 것이지 예. 2017년도 18년도 17년 16년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 찬탄이다 반탄이다 이런 얘기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까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예. 근데 경선 과정이라는 게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올 텐데 이걸 그 어떻게 과정에. 관리하냐 문제. 안 나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네. 이 어쨌든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 후보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우리 지금 여기 대변인 말씀처럼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조현선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아까 저 자막에 나왔잖아요. 그래픽에
중도층이 38% 아닙니까? 네네. 답변을 유보한 사람들이. 예. 이게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견인하는 문제거든요. 예. 어떻게 견인할 겁니까?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여나 야나 진보 보수 이른바 진보 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이슈별로 대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현재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줬던 제가 자꾸 극우를 한다고 써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예. 극우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과도하게 색깔론 같은 걸 이제 그 편승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 국민의힘이 그러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돼요. 와. 복원해 나가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 복원을 했듯이 말이죠. 어제 예. 했듯이 그렇게 될 때 중도층들이 다시 국민의힘을 쳐다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 나오는 이 주자들이 말에 대해서 찬탄 반탄이 엇갈린다 하더라도 예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보여준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근데 국민의힘이 국민의 중도층이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예. 두둔하는 건 좋았는데 정말 납득되지 않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그 중진 의원들이 다 대선자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도층들이 국힘이 바뀌는구나. 정말 보수의 어떤 그 원래 주류로서의 모습으로 찾아가는구나. 그렇게 신뢰할 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리 주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중도층들이 보기에 역시 국민의힘은 역시 수구적인 모습이 있네 하면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전망입니다. 극우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정치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이건 배제해야 되는 어떤 뭔가 특정 세력을 인종이나 민족이나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런 정치 세력을 존재를 인정하고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극우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데 예. 극우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학적, 정치학적으로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이다 이런 표현, 뭐 수구적이다 표현까지도 그래도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데 극우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예. 오히려 저는 약간 멸칭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보죠.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보면 저 여론조사가 있던 날이 그 파면 당일날 오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갤럽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면 후의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의견 유보가 38%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현삼 부의장께서 보시기에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는 건 맞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의 영향이 어떻게 소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사실은 집토끼를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음 대선에서는 각자의 진영은 똘똘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38%에 이르는 중도층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이 중도층을 어느 쪽이 더욱더 많이 힘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저는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대한 입장을 아마 중요한 이슈로 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되었건 이번 선거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비상계엄과 내란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후보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각 정당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냉철하게 살펴보고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위협적인 후보가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선을 긋고 어떻게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아마 핵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저 많은 수치, 그러니까 38% 정도 나와 있는 저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네. 내 살림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과연 그것이 될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해서 이미 국가의 지도자로서 몇 년 동안 검증을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 38%는 이미 오래 지켜봤는데 예.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될 것 같아라고 저는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그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비전 그것이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반기업 반시장적인 정책들 그런 면모들 그다음에 친중 친북 이런 게 이재명이 밉다 이리 주자인데 싫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저는 그것과 바로 직결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런 기반 속에서 그런 정서와 그런 이념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그 후보가 나올 때 저분들의 마음이 저는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심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 대한 부심도 상당한 거예요. 양측에 대한 부심을 얘기해야 돼요. 예. 중도층이 전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심 때문이다. 그건 아니고 양측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아직은 마음을 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도층 아닙니까? 네네. 왜냐면 저 여야 후보들이 다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표를 못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는 오세훈이며 한동훈이며 이런 사람도 아직은 두고 보겠다. 아. 다 아직은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거라고 좀 보고 예. 아까 그거 얘기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극우라는 게 대개 유럽에서의 극우라는 건 소수민족을 배제한다든지 이민자를 배제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 한국에서 극우는 그런 건 아니죠. 네. 자꾸 좌파 사법 카르텔 얘기하고 예. 종북 반국가세 이런 게 극우인 거예요. 그게 통칭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좀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극우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예. 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결합하냐를 말씀드렸던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예,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중도층에서 생각하는 것이 꼭 그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다 들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런 중도층을 보면 지금 허준석 대변인 얘기가 거기에 적합한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 얼마든지 중도층을 끌어안고 조기 대선에서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은 아직 안 뽑아본 카드죠.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씩은 알지만 네. 저 사람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 것인가, 네, 어떤 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군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이 끝났는데 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아직도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앞으로 마음을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많이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